예,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민재기 역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의 변수 점검하고 이번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주는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게 두 가지 핵심 이슈였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겹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시장 투자 전략은요? 네. 좀 쉽지 않은 시장이고 네. 9월달 어려운 시장을 보냈고 10월달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출발을 하는데 일단 출발 분위기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달과 5월달 한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한번 출렁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판단할 때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의 위험을 좀 알려주는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표이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그 뒤로는 제가 사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SBB 실리콘밸리 은행 사실 네, 날 때 한참 보여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굳이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보여드릴 이유가 없었는데 네. 사실 9월 달부터 이미 이제 이 지표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0월이 새롭게 출발을 했고 예. 다시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지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일드 스프레드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하일드 채권이라는 자체가 이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아직 이제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고수익을 노려서 이제 돈들이 그쪽으로 좀 가는데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까 내버려두는 관심을 안 가지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와 이 안전한 국채와 이 채권 간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금융시장은 좀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국채와 이 하일드 스프레드와의 관계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면 이 돈들이 좀 위험 자산 쪽으로도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내려올 때는 주가는 좋아지는 방향이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국채 금리 대비해서 많이 벌어질 때는 시장이 위험 자산 쪽을 많이 회피하니까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가도 안 좋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랑 S&P 500 지수를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노란색의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미국의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때는 주가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일드 스프레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죠. 지난 3월달과 5월달 이후로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이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이 약 8월달 정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이 넘어서면서부터 하일드 스프레드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도 이제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는 거겠죠. 뭐 불안 한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위험한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필이면 연휴 사이에 또 이제 중동에서 전쟁 뭐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끝날지 아니면 좀 뭐 크게 또 더 확산이 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기준점을 하나 좀 잡는다라면 이 시장의 위기를 좀 미리 알려주는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좀 내려온다. 최근의 상승 추세를 좀 깨고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위험 자산 쪽을 선호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위쪽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별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좀 위쪽으로 약간 방향성을 잡는다. 이러면 이제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요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또 업데이트를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나스닥과의 관계도 그려보면 반비례 관계를 보여줍니다. 역여관계죠. 하일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이 떨어지고 반대로 하일드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스닥은 또 좋아지는 뭐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최근에 보시면 하일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영역을 보면 하이힐드가 올라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여드렸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좀 안 좋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EU도 그렇고요. EM은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이 이머징 마켓이고 빨간색이 EU의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모두 다 9월 중순 이후로 상방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시 연초처럼 이렇게 좀 떨어주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이제 얘기 계속 좀 체크를 하시다가 이제 얘기 안 하실 때가 이제 반등 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불안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3월달과 5월달에도 제가 하이힐드와 함께 같이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게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였죠. 근데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게 익스트림 피어까지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미국 증시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반기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가지고도 우리 지수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인데 위쪽이 여기 75 이상으로 가면 아주 시장은 이제 좀 탐욕스러운 구간이죠. 낙관적인 구간이고 여기가 25인데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 최근처럼 아주 공포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업데이트를 다시 좀 해와서 가지고 왔는데 75 이상으로는 최근에 이 구간을 포함해서 8월 달을 포함해서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S&P는 이렇게 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70, 75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굳이 주식을 막 담을 필요는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니까 반대의 포지션에서는 그러면 S&P와 관계가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1년 동안의 흐름을 그려보면 여기가 제가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은. 자, 이것도 이제 한 3번 정도가 있었네요. 작년 10월 정도 있었고 그리고 올 3월 그리고 지금 20 아래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S&P 지수랑 S&P 500 지수랑 관계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갔다가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이 20 전후에 있는 구간은 우리가 과거의 이 케이스를 봤을 때는 너무 여기서부터는 이제 겁먹고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팔거나 이렇게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포와 탐욕. 굳이 탐욕이라는 그 단어가 거슬린다고 하면 환호, 그죠? 우리가 2차 전지나 혹은 초전지 때 이런 거에 대해 시장이 사실은 좀 과하게 갔잖아요. 사실 환호라는 것도 막 엄청 좋은 게 아니라 분위기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런데 딱 공포지수를 보면 상당히 위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 중간 영역은 좀 애매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립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이고요. 극단적 공포 구간은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사도 역사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그 구간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요. 10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한 하순이나 아니면 11월, 12월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모멘텀은 지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주가는 많이 빠졌고 금리랑 물가 이런 등등의 이슈로 금리가 폭등하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실적 모멘텀은 지금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라면 시장의 위험 지표만 좀 좋아지면 충분히 저가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도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없던 악재가 새롭게 생기면 바닥을 좀 빨리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연휴 사이에 나왔던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좀 흔들고 있다라는 머니투데이의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금리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경기나 물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 부도 위험이라는 것도 이제 알파로 좀 붙어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부도 위험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지고 좀 던지게 만들었다라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게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라고 왜 하면서 구해야 될까요? 네. 미국의 뭐 자본 시장의 그 거목들이 다 유태계니까. 유대인 그렇죠. 계리니까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모함도 바로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뭔가 단결이 잘 안 되고 분열이 생기면 사실 외부에 적을 하나 만들면 거기 그렇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예. 똘똘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과거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마스라는 외부에 거대한 공공의정이 생겼다라면 오히려 11월 17일 날이 우리가 또 임시 예산안 마지막 쪽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히려 극적으로 잘 합의를 해서 저는 이러한 재정 절벽 리스크는 감소하는 이런 이슈들이 된다라면 뭐 부도 위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미국 채권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살아날 수도. 요즘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 자꾸 미국 국채를 다 던지는 네.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시각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제가 이거 24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다 뽑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9월과 10월은 대체적으로 옛날도 재미없었습니다, 이미. 네. 8월에 좀 보여주셨으면. 네, 8월도 좀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별로 재미가 없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10월을 지나면서부터 11월, 12월에 가면 이 코스피의 이 월평균 수익률은 괜찮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5월에 네. 팔고 10월 말 좀 사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10월 중하순이 가까워지면 저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 S&P 500도 과거에 1945년도 이후로 그려보면 네. 9월 달을 제외하면 대부분 괜찮았고요.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그런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고비만 잘 넘어서면 10월 중순 하순으로 갈수록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하고 저하고 워낙 합이 잘 맞아서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요. 시간이 남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어쨌든 4분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 싸움이 또 치열할 거예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 섹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좀 쉬는 동안 그래도 큰 형님들이 저는 좀 중심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낸드 성장률과 최근에 HBM 앞으로 성장률을 같이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낸드 성장률이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HBM의 2025년도까지 성장률의 흐름을 보시면 약간 유사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삼성의 낸드 매출 성장률도 과거에 60%, 80%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2025년도까지 삼성의 HBM 성장률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00년도 초반에 낸드의 초창기 업사이클에서 PBR을 얼마까지 받았는지를 그러게요.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피크가 거의 2.7배까지 PBR 기준입니다. 그때 결국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랐다는 건. 예. 평균적으로는 2.1배에서 2.2배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PBR을 한 20년 동안에 뽑아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하이닉스도 1.3배고요. 삼성전자도 1.31배로 똑같이 붙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더 높았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배로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HBM 성장률이라든지 하반기 내년도의 메모리 업사이클 부분을 생각하면 1.3배에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그래도 시장의 중심을 좀 4분기에는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시장인데요. 전략을 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